이때는 1983년 크리스티 경매장에 한 장의 소묘 작품이 공개됩니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이었죠. 이 소묘 작품은 32만 파운드, 요즘 환율로 따지면 대략 5억이 좀 넘는 돈에 낙찰이 됩니다. 누가 샀나요? 그러게요. 그 사가지고 어디다가 뭐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하. 네네네. 어쨌든 이곳 저곳에서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한복을 입은 남자가 바로 이 그림이고요. 1617년 루벤스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남자는 조선시대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죠. 보통 이제 화가들이 대작을 그리기 전에 연습 삼아 부분이나 전체를 스케치로 미리 한번 그려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루벤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그린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적, 요 그림의 일부분이 스케치로 남아있고 예, 그 스케치가 바로 한복을 입은 남자라는 그림이에요. 17세기 초에 그 조선시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초상이 먼 유럽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예,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베니스의 개성상인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목 아니에요? 근데 이 제목을 양치님이 저희 팟캐할 때 한번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때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그때는 이야라는 생각이 막 깜짝 들었어요. 놀랐는데 네. 그래서 오늘 충격이 약간 덜합니다. 베니스의 상인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베니스의 개성상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희 진짜 어렸을 때 나온 책 아닌가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저랑 작은 언니가 그때 같이 방을 썼었는데 저희 작은 언니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다가 혼자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좀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제가 꼭 일어나서 라디오를 꺼야 됐는데 네. 그때 그러면 아버지처럼 듣고 있다 뭐 이러시진 않으셨나요? TV 끄면 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처럼 것처럼. 저 되게 쌩쌩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때 그렇게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책 광고를 라디오에서 많이 했잖아요. 뭔가 막 닥터스 이런 책들 광고를 제가 라디오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베니스의 개성상인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락방에 핀 꽃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막 대사도 약간 기억이 나네요. 어머 웬일이야. 네, 줄거리 소개부터 들어갈게요. 네.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유명훈 씨가 등장합니다. 출장길에 잠시 베니스에 들르게 되고요. 한국인 특유의 그 빡센 관광 코스를 쭉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미술관을 빠질 수 없죠. 네. 그리고 거기서 앞서 말한 그 소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모델은 누굴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의 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유승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인데요. 여기 주인공이에요. 네. 그 그림 속 인물입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네. 네, 주인공은 임진왜란 때 수군으로 지내다가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흔히 그렇듯 막리를 하면서 고생을 하지만 원래 또 주인공은 뭘 해도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승업은 개성의 송상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양반은 아니지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셈에도 능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은근히 드러났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좀 탐내는 인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포로를 풀어주는 협상이 있었는데 너는 가지마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죠. 네. 근데 또 마침 예전에 조선 사람인데 일본으로 기하한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명나라로 가는 상인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노예로 팔려서 갔다가 자유롭게 풀어주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그런 기회를 얻어서 명나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조선과 명과 일본이 예전에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 세 나라에서 전쟁으로 생긴 포로나 노예는 함부로 풀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조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 팔자가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노예 신분으로 명나라에. 예. 근데 또 그 주인공들이 원래 부지런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외국에서 온 선교 수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배우다가 어느새 유승업은 카톨릭 교인이 되고요. 안토니오라는 세대명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명나라에서는 자유인으로 신분 회복이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수사가 마침 그때 이탈리아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지금은 어떻게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마침 임진왜란으로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어떤 그런 동기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수사님이 원래 그 베니스의 상사 좀 이제 큰 상인의 아들내미였는데 자기는 그 가업을 잊지 않고 이제 종교 쪽으로 빠지고 근데 너 우리 집안에 소개시켜 줄게 해서 베니스의 무역 상사의 주인공이 근무하게 돼요. 근데 또 동양이면 너무 티나게 막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베니스가 무역을 통해서 발달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꽤나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건 좀 덜 했고요. 이때쯤에서 주인공이 성을 코레아로 바꿔서 안토니오 코레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창고 서기로 일하게 되는데요. 창고에 재고량을 장부에 기입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업무예요. 그냥 글을 쓸 줄 알고 좀 셈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부지배인이 장부 검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장부 사이에 뭔가 메모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메모에는 기간별로 창고의 재고량, 뭐 수익률, 평균 물품 회전율 이런 게 쫙 조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기 창고 말고 다른 창고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량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측량이기 망정이지 사실 이제 제대로 딱 돼 있으면 이 상사의 영업 실적이 쫙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계산이 엄청 또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파이 짓이다. 산업 스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동양인이다. 데려와라. 그러는 거죠. 스파이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연고가 있어야 스파이 짓을 하죠. 그렇죠. 어디다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알고 봤더니 진짜 그냥 정리 덕후였던 거예요. 심심해서. 어쩜 좋아. 심심풀이로. 게다가 장부를 이제 복식부기를 썼는 거예요. 네. 복식부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베니스에서는 그게 좀 자랑이고 식자층 중에서도 좀 특별한 식자층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쫙쫙쫙 해놨는데 너 이거 어디서 배웠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랍니다. 흐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부지배인 마음속에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어머. 안 배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승진을 하게 되고요. 예. 쭉쭉 승진을 해서 그냥 이제 창고 서기에서 입찰을 따라가는 어떤 이제 계약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위치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교황청에서 유리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성베드로 성당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스테인글라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황청에서 쓰는 유리잔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입찰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 가는 건 아니고 로셀린이라는 대리인이 있는데 그 대리인의 보좌로 참석을 하게 돼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안토니오가 친하게 지내던 수사님한테 약간 근황 토크를 했죠. 이러저러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님이 되게 조금 묘한 뉘앙스로 서둘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베니스가 유리에서는 원탑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로마나 피렌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의 견제 없이 거의 단독 입찰이에요. 그리고 베니스 내에서도 물론 이제 유리를 하는 게 여러 군데긴 한데 지금 안토니오가 있는 델로치 상해가 이미 입찰권을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가서 하는 거는 약간은 형식적인 입찰인 거죠. 단독 입찰. 근데 서둘러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쎄하죠. 게다가 이제 로마 시내로 갔더니 베니스의 경쟁자 피렌체의
어떤 유력 가문 마차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입찰날이 되고요. 뭐 이제 유리 품질이나 뭐 이렇게 뭐 문양이나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델로치 상사에서는 26만 5천 두카트 이렇게 불러요. 두카트는 단위이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이때 실물을 보는 이제 신부님은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추기경이 딱 나타나서 태클을 겁니다. 베니스 상인들이 담합을 했을 것 같다. 이 유리의 품질이 최고라고 할 수 있냐? 이 입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원래 관례대로 베니스 상사의 길드들이 모여서 예비 입찰을 했다. 그리고 통과해서 우리가 뽑힌 거다. 그랬더니 추기경이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찰 대리인이었던 보셀리노는 좀 당황을 하고요. 주인공은 원래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추기경이 좀 당황을 하죠.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이런 추가 서류 필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요구하지 않던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의 여유일을 갖습니다. 이제 베니스까지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에 또 숨겨진 배경이 있는데요. 추기경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가문과 교황청에서 좀 새로운 파벌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런. 근데 지금 입찰 쪽의 책임자 신부님이 그거를 견제하는 약간 그 세력의 선봉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파벌 싸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지금 고래 싸움에 휘말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제 추기경과 이제 연관이 있는 그 가문이 피렌체랑 또 연관이 돼 있고요. 이제 40일의 여유를 가졌으니까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가 그 사이에는 절대 재입찰이 없다는 거를 명백히 해달라라고 해서 뭐 또 쓸데없는 소리야. 근데 어쨌든 그래 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돌아온 대답이 놀랍게도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황청이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따지자 추기경이 말합니다. 베니스 공화국은 오늘부로 교황청에 파문되었다. 따라서 교황청에 납품할 수 없다. 이 교도의 유리는 받을 수 그렇죠. 없으니. 이 급박한 전개. 그렇죠. 과연 주인공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야 여기서 끝난다고?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이거 뭐 읽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양치님이 미신편에서 이 책을 잠깐 언급을 해서 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묵은지 리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읽어야 되겠다. 이제는 때가 왔구나. 그랬는데 일단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책이 다 품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이 전부 다 대출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기 도서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양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이가 없네. 너무 생각지 못해. 이거는 제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랬구나. 이게 뭐 다른 혹시 뭐 KBS 책 소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 아니 없어. 그게 방송에서 책을 소개한 정도도 아니고 스치듯 언급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꼭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잠깐 우리 도서관 한 번만 검색해봐도 됩니까? 있어. 이제는 있어요. 이제 있고 그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여기 학교 과제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아? 근데 학교 과제를 그렇게 절판된 책으로 대학 과제 이런 건 아니야. 대학교 과제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양치님의 파워로 넘어갑시다. 네. 그럽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출 중이어서 못 빌리니까 또 잊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받아주지 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무역 중심에 막 네.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도전한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빌릴 수 있게 돼서 읽게 됐습니다.
작가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작가는 오세영 작가고요. 1954년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예전에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또 하시네요. 아, 괜히 무역회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군요. 약간 전공 플러스 이제 직업 이런 게 이제 짬뽕이 정말 돼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최적의 쓰셨네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뭐 팩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이제 소설적인 그런 상상력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막 유행을 하기도 했고 그런 쪽의 선구자 중에 하나다라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은 남자.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약간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탈리아의 남부 쪽에 보면 코레아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한복을 입은 남자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지금도 코레아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17세기에 살았던 카를레티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사람을 나가사키 노예 시장에서 사서 자신이 이제 이탈리아로 갈 때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인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갔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그림의 주인공이 혹시 안토니오 코레아가 아닐까?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소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싸하죠. 네. 예, 이 소설이 1993년에 처음 출간됐고요. 2002년도에 개정판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08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2008년도 판으로 읽었고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조금 다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는 구텐베르크의 조선, 원행, 그다음에 네. 구텐베르크의 조선, 조선. 예, 원행, 만파식적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팩션 쪽이고요. 이제 구텐베르크의 조선도 약간 어떻게 보면 베니스의 개성상인가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구텐베르크 하면 이제 금속활자잖아요. 근데 그 금속활자가 사실은 알 것 같다. 이런 느낌 알겠죠? 네. 예, 사실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만대장경 그 짬바로 조선인이 가서 만들었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93년에 처음 출판됐을 당시에 네. 꽤나 성공했나요? 아, 네. 이때 당시에 핫했던 베스트셀러고요. 아까 라디오 방송 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광고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한 200만 부? 그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물론 또 지금은 또 책 읽는 인구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의 200만 부랑은 또 조금 다르긴 한데 당시로서도 꽤나 히트를 쳤었고요. 네. 개정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것만 봐도 그러게요. 그쵸. 네. 보통은 절판되고 그냥 그걸로 끝인 소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현대에 유명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그림을 보다가 과거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와 과거가 계속 이제 교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유명훈이라는 사람이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존재감이 없었어. 네, 깜빡 잊었네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사놓으셔서 봤었던 것 아. 같아요. 아 정말요? 역시 집에 있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사다 놓은 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니스가 지금 파문당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이건 천재지변급이죠. 안토니오가 이를 악물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40일 동안 재계약은 없다 요거거든요. 근데 파문당한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네랑 계약 못하는데 우리는 딴 데랑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기경이 몰고 가고요. 안토니오는 계속 이제 약속 이행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네. 이거는 파문 당하기 전의 일이고 뭐 로마 심의법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복선처럼 깔린 것처럼 추기경 쪽에서는 피렌체 쪽과 이렇게 뭔가 계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베니스 쪽에서 피렌체 쪽에
빅엿을 먹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피렌체 쪽에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유리공예라고 하면 꽤나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리를 물론 이제 뭐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잘 다뤘는데 이탈리아 쪽에서는 베니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소문으로 피렌체가 유리 쪽으로 끼어든대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좀 생산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피렌체가 그거를 이제 유리를 우리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딱 지금 정말 좋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격돌할 수밖에 없죠. 요 40일 동안 안토니오와 로셀리노, 아까 대리인 한 명 더 있죠. 그 둘이 나폴리로 갑니다. 그리고는 나폴리 왕립 공작소와 손잡고 교황청에 다시 재입찰하도록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막 이제 나폴리 쪽을 설득을 해요. 26만 5천 두카트로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피렌체 쪽에서 아마 28만 두카트 정도의 입찰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붙여도 된다는 생각을 할 거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한 28만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나폴리 쪽에서 한 27만 부르면 여유 있게 입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근데 이제 맘만 먹고 떨어지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폴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돈도 겨우 뭐 야 커미션 2만 두카트 정도밖에 안 돼? 아유 씨 안 할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밀당을 하다가 조건부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성공을 하면 베니스와 계약을 해서 베니스에서 유리를 사서 우리가 교황청으로 줄게. 근데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져? 그럼 우리는 그 유리 안 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베니스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유리를 어디에 처리도 못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대리인 중에 하나, 로셀리노는 안 하겠다라고 해요. 예.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제 원래 안토니오가 보좌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승진을 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공동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 대리인이라서 얘는 거부했지만 얘는 아직도 계약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하고 조건 하나 더 붙여요. 커미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나폴리 총재와 직접 협약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한 27만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커미션이 2만 두카트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일단 그래 뭐 알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한편 이제 추기경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베니스를 쳐냈으니까 우리가 단독 입찰이겠거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폴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사해 보니까 바로 뒤에 그 베니스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짜증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추기경 쪽에서도 이제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됐을 때 나눠 먹을 또 그런 걸 자기들끼리 붙여서 대충 28만이라고 진짜 또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경쟁 입찰인데 28만 이렇게 부르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원가를 막 따져봤어요. 했더니 베니스 쪽 원가가 24만이고 이제 피렌체 쪽은 조금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24만 5천이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는 네,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막 그 들어간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깎으면 저 나폴리스러운 베네치아를 어떻게 대하지 않겠느냐. 그게 또 한편 이때 공동 대리인이 2명 있었잖아요. 네. 한 명은 포기했잖아요. 그쪽에 또 사람이 붙습니다. 로셀리니 쪽? 예, 로셀리노에게 사람이 붙여가지고 야, 너 지금 계약 포기했지? 너 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안 돼도 네 평판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게 계약이 성사되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완전 끝이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니 이미 베니스에서는 명을 다 했으니까 우리 피렌체로 와. 대신 계약 내용 좀 알려줘. 어머 이런 스파이다 스파이. 네.
게다가 이제 피렌체 또 높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피렌체를 다스리는 쪽이 메디치가거든요. 그래서 메디치가 쪽에서 나폴리의 총재를 따로 1대1로 만나죠. 나폴리는 왕이 아니었나 보네요. 예. 나폴리 왕국이긴 한데 이제 여기 입찰은 총재가 왕의 공작소니까.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굳이 네가 진흙탕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너네 입찰 포기해라. 입찰을 포기를 하면 나폴리 너네 외가 스페인이잖아. 스페인 왕가에서 부채를 지고 있거든. 그거 우리한테 지고 있는 거야. 피렌체가 1년 미뤄줄게. 노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솔깃하죠. 드디어 입찰 날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두 세력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둘이 동시에 쓰고 네. 피렌체 쪽을 먼저 딱 까보는 거죠. 딱 까봤는데 24만 5천. 자기들 이익을 하나도 안 먹겠다는 거야. 마진 없이. 무조건 우리 이건 따가겠다. 원가로 가져가겠다. 와, 원가대로. 그걸 이제 막 수근수근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면 입찰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까보겠죠? 얼마가 써져 있겠습니까? 24만. 여기에 이제 24만 3천이 써져 있어요. 와, 이 근소한 차이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남겼다. 근데 예. 어떻게 누가 정보를 흘렸나요? 일단 로셀리노가 정보를 흘린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 조금 더 법률적인 문제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건 싹 생략을 했어요. 네. 이게 법률적인 게 어떻게 잘못하면 안토니오는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나폴리 쪽에서는 그 법률 해석이 또 되는 거에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안토니오가 나폴리 총재를 설득을 하면서 야 지금 커미션 2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재님. 일단 나폴리가 로마로 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약간이라도 남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설득을 해서 거기에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입찰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줄거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책의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2권짜리 책의 중간이니까 그렇습니다. 4분의 1 지점? 한 대충 네, 그 정도. 여기 저희 이제 막 썸네일 넣을 때 문구 넣는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저희 머리 터지는데.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읽으면 완전 명확해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CM송. 베니스 상사에 다니고 나의 성신아. 약간 사이버대학교. 그런 느낌입니다. 미리 문구 나와서 참 좋네요. 네.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정말 베니스에 도착한 뒤로 승승장구하는 주인공. 네, 그거를 보는 재미. 요게 진짜 그 소설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 기질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게. 이게 뭐 사건 위주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앞부분이 조금 저는 좀 지루했어요. 네. 앞부분에 저 몇 줄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을 탈출을 했거든요. 자꾸 너무 읽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직도 조선이고 아직도 일본이고 아직도 청나라고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앞부분을 되게 수월하게 넘겨서 들은 거구나. 네, 제가 그냥 몇 줄로 요약을 했잖아요. 네. 진짜 이거 줄거리 요약하면서 한 줄로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길게 써야 돼? 나 이러면서 제가 막 카톡방에 엄청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앞부분만 넘기면 뒷부분은 되게 재밌습니다. 베니스 들어가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치님께서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아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딱 앞부분만 지나가고 나면 사건이 빵빵 터지면서 네. 그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네. 저희 막 이렇게 막 세계사 이런 거 봤을 때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은 다 나오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웬만하면 그때 유명한 사람 다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메디치가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딱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네. 쭉쭉쭉쭉 나오고 뭐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 쭉쭉쭉쭉 나오고 이쪽 있으면 30년 전쟁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30년 전쟁 자체가 유럽이 총출동해서 전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 꼭 정치인이나 이런 쪽 아니더라도 뭐 갈릴레오 뭐 이런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세계사를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보긴 하겠네요. 네네. 아까도 보면 나름대로 좀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있잖아요. 이게 사건들이 되게 굵직굵직한데 그런 게 딱딱 끊는 그런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랑 현재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저는 요즘 스타일로 이게 좀 웹소설처럼 회귀를 했거나 빙의를 했든가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보다 갑자기 이렇게 막 빙의를 했다든가 이러면 진짜 찰떡이겠는데 그랬으면 진짜 완전 이거 완전 요새 역사물이죠. 요새 핫한 그런 스타일로 바꿀 수 있겠는데 근데 2000년에 만약에 이분이 글을 쓰셨으면 100% 그쪽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감히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 리마스터 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작가분 좀 더 늘리고 그러니까 작가분이 들으시면 뭐야 쟤 하면서 되게 기차하고 그럴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이거 약간 지금은 이제 또 지금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살짝 해가지고 하면 이제 뭐 아니면 베니스의 개성상인 청소년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하면 히트 한 번 더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 현대 쪽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거든요. 제가 저 소설을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재밌어서 여러 번 봤었어요. 근데 현대 쪽은 한 번 처음 읽었을 때 빼고는 재탕을 한 번도 한 적이 뛰어넘어? 없고 네, 일본 이야기도 거의 안 보고 언제나 베니스에서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해서 그 부분만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재조립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모르죠. 어딘가에서 진행하고 있을지도. 그냥 일본 이야기 이런 거 넣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무료 버전에서 이미 탈주하죠. 그러니까 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 앞부분에 한 20%? 그 부분 읽으면서 탈출하면서 얼마나 집안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 깨끗해졌어요. 청소로 승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과거 현대 교차하면서 진행하는데 현대 부분에 사건도 좀 별로고 인물도 조금 별로예요. 또 옛날 소설이라 요새 그런 정서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현대라고 돼 있는데 작중 현대가 언제냐면 1987년이에요. 1987년에서 대충 1990년. 현대라고 하기 힘든 현대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오씨 사람이 태어났던가 막 깜짝 놀라고 진짜 뭐 저희 응답하라 1988 막 이런 거에서나 보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막 이런데 약간 그러니까 안토니오 코레아 쪽은 훨씬 더 옛날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로 오면 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둘 다 성공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과거 쪽은 야 이거 웹소설로 바꿔도 재밌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현대 쪽의 성공신화는 이렇게 회식 쪽에서 인턴들끼리 짬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 오셔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자카르타를 갔을 때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대 쪽 인물은 안물 안굼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93년도 판이 있고 2003년도 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도 판에는 현대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진짜요? 오. 그랬다가 지금 세 번째 2008년도 판에는 그걸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걸 출판 그렇구나. 알고 이제 그렇게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였어. 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왜 다시 넣었을까요? 3판에. 이제 작가의 말이 앞에 있는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반쪽짜리 이야기다. 아하. 본인은 현대판까지 있어야 네.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렇다면 그 현대 유명훈 씨와 네. 안토니오 코레아 네. 이 두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현대 인물이 조금씩 이제 그 그림에
주인공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조사를 하고 뭐 이제 전해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개성 상인이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 집이 개성에서 내려온 실향민 그런 집안인데 뭐 성도 유씨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이분도 세례명이 안토니오예요. 아이고. 완전히 이제 감정이입하고 오고 네. 또 다른 이제 뭐 분신 같은 존재인 거죠. 사업가의 피가 흐르는 집안인가 봐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상의 피가 흐른다. 약간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빙이면 어떨까? 빙이면 완벽하다. 그런 연결고리 막 이렇게 찾지 말고 바로 빙의하자. 뭐 피를 찾고 그래. 그렇죠. 내가 바로 가가지고 현대 알고 있던 복식북이 내가 지금 쓴다 막 이러면서 엑셀은 없지만 그렇죠. 엑셀이 없어. 어떡해. 좀 힘들 것 같긴 어떻게 합니다만. 했어 옛날에. 87년도 분이시니까 주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네. 아까 왜 이제 좀 사건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게 사건 진행이나 묘사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이런 배경 설명을 되게 많이 조사를 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면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감정 묘사나 인물 묘사 같은 게 좀 거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인공이 정의로웠다 하면 뭐 주변 인물들에게 뭐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걸 묘사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등장인물이 넌 참 정의롭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작가가 또 주인공은 정의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옛날 감성.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오글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럴 땐 흐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작품을 까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얼추 거의 30년 전의 소설이다 보니까 전개나 감성 부분에서 요즘과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약간 이런 감성이었구나. 뭐 확인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현대 인물이 저는 조금 정이 안 갔던 게 자꾸 이제 그 과거에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토니오 코레아를 보면서 약간 자부심도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게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 감성이 또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그래서 네. 사건이 되게 재밌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재밌지만 자꾸 눈살이 좀 보여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빙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랑 비슷하게 또 맞닿는 장벽이 문체 압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설이라서. 네. 네. 플러스 작가 스타일이 약간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초반에 아까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잖아요. 그러고 나면 메디치가 쪽에서 손수건을 경의의 표현으로 선물로 주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시절 손수건은 귀중품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이거 그냥 손수건 아니야? 엄청 중요한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게 팩션이나 역사 소설은 설명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조금 그래도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저는 약간 그 부분이 흐린 눈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 약간 양치님 항상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렵죠. 약간 진짜 까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초반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게 배경이 과거 이야기가 베니스에서 유리 납품하는 이야기랑 오스만 제국에 관련돼서 그쪽 지중해 이야기가 있었고 대서양 횡단하는 이야기가 있고 맞아요. 30년 예. 전쟁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이렇게 선박 가지고 경쟁하던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기억 잘하시는데요? 많이 봤다고요. 진짜 많이 봤구나. 네. 어떤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양치님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베니스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니스의 어떤 이야기? 유리. 유리 나프가. 이야기? 아, 임팩트는 유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뒤통수 치고 요러는 게 30년 전쟁이 조금 예, 좀 더 그런 게 있거든요. 뒤통수 매니아셔가지고. 아, 30년 전쟁은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쟁에서 저는 최종 승자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가 이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안토니오가 이제 구교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도 그래서 망했군. 망했 얘 왜 이랬어? 이런 생각을 안토니오가 했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30년 전쟁이잖아요. 승패가 이제 계속 이제 바뀌었었는데 최종 결론만 생각하고 네. 그거에서 좀 약간 역사적 사실을 몰라서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소설이 공전의 힌트를 쳐서 관련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요? 이탈리아에 있는 코레아 가문으로 가서 이게 혹시 지금 소설 주인공 뭐 유승업의 후손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유전자 조사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는 한국과 관련 없다. 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탈리아 학자는 코레아 가문은 이제 한국에서 건너온 가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쪽에 코레아스라는 성씨를 쓰는 그런 쪽이 있대요. 또 이제 그리스 쪽이랑 이탈리아는 워낙 또 교류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넘어온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나왔던 그 그림, 이제 한복을 입은 남자라는 게 최근 2016년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 예, 조선인의 복장이라기보다는 명나라 상인의 복장이다. 요렇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요. 예, 처음에 이제 한 1930년대에 요 그림을 보고 아 이거는 조선 복장이네 하고 이제 제목을 한복을 입은 남자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미술사 쪽의 연구에 따르면 아 이거는 조선 복장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조선 시대의 옷이랑 명나라의 옷이랑 또 비슷한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나라 시대의 옷이다. 옷뿐만 아니라 남겨놓은 다른 문서나 이런 걸 조합해 봤을 때 명나라 상인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어떤 핏줄이라든가, 예, 그 뭐 안토니오 코레아의 뭐 이렇게 성공 신화라든가 이런 게 다 깨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환상을 빼더라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건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예, 이제 뭐 그림의 주인공은 안토니오 코레아가 아닐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활약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 있거든요. 예, 3번 개정까지 하면서 나올 정도로 재밌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판이 빠진 2판 예, 추천하십니까? 2002년도판이요? 네. 아,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현대 부분이 약간 좀 흐린 눈으로 봐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02년도 판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고 역시나 한국은 무역을 해야 된다. 갑자기? 아 근데 저는 진짜 대역물, 대체 역사물에서 무역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체 역사가 많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이제 어디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뒤집고 싶으세요? 어디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임진왜란. 아, 시대 네, 적인 임진왜란과 이제 구한말 네, 이쪽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제 아이 조선 재미없어 고려로 가자 이렇게 고려하는 쪽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임진왜란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구한말도 그렇고 대체 역사물이 이제 역사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전투나 전쟁으로 가면 저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진짜 임진왜란 쪽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구한말로 가서 그때 산업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무역하는 게 언제나 재밌어서 이것도 그 기본 베이스가 상사 이야기여서 무역하는 내용이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나중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 현대판 빠진 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뭐 읽어보지 않고도 안 느낌이라서 지금 되게 마음 편한 거 아세요? 되게 좋네요. 안 읽어도 뿌듯. 네네네. 이름만 알았던 그쵸. 그 소설 드디어 알았던. 저한테 진짜 이름만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건데 어디 가서 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30주라 3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우먼인 케빈 10 이야기가 계속됩니다.